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이고 현재 과천에서 5살 딸아이를 키우며 시댁 사업을 물려받아 남편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결혼 생활도 사업도 많이 익숙해져서 비교적 능숙하지만 제가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찾았을 때는 이런 미래가 저한테 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맹목적으로 미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살면서 이유 없는 미움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그 차갑고 싸늘한 시선과 대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4년의 연애를 하면서 종종 시부모님을 배웠기 때문에 더욱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난색을 지으며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바로 위 형님이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또래라고 하면 또래였는데 초면부터 공기를 잡고 싶었던 건지 형님은 저를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런 형님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양가에서 이미 허락한 저의 결혼을 자기는 찬성할 수 없다며 목에 핏대까지 세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시댁에 들어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황당한 걸로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 그도 그럴 게 제가 시댁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남편 역시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긴장 모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시어머님이 제 앞에서 형님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예, 너 지금 새 식구 될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태도야? 시부모를 무시해도 이분수지. 네가 뭐라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혹시 둘이 아는 사이니? 둘이 악연이라서 결사 반대한다는 거야?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 어머니 며느리는 저예요. 저 아가씨는 아직 어머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그럼 제 의견에 더 귀담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싫어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제 입 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무리 네 입이라고 해도 상황 파악하면서 해야지. 네 며느리들이냐? 우리는 이미 벌써 마음을 정한 일이야. 결혼 엎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해?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어머니 말대로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되는 건데 그럼 저랑은 동서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시어머니보다 형님인 저랑 더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한 건데 제가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좋아하네. 내가 네 속을 모르니? 너 지금 질투하는 거잖아. 너 말고 다른 며느리 들어오는 거 싫어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분위기 계속 망칠 거면 그냥 넌 집으로 가. 지금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머 어머니, 저 맏며느리예요.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요. 동서가 생긴다는 건 직속 부하가 생기는 거랑 같은데 저는 제 의견도 못 내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이 정하면 저희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다 동서지간 사이 나빠서 집안 분위기 나빠지면요. 그때는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창피한데 너는 아니라는 거지? 아직 제대로 말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네가 이러는데 우리 집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니? 딱 보면 알죠. 제가 뭐 무조건 싫대요. 근데 저 아가씨는 진짜 아니에요. 형수, 듣자 하니까 저도 이제 못 참겠네요. 사람 앞에서 지금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장가 가려면 형수한테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싫으면 싫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듣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 엄마 말처럼 그냥 질투나서 그러시는 거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련님, 이유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두 사람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네야, 너 계속 할 거니? 오늘은 이만하고 넌 네 시어머니 말처럼 네 신랑이랑 그만 돌아가거라. 아무리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시부모가 네 아랫사람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버지,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동서가 생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세 사람 앞이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나 망신을 주세요. 그럼 저 아가씨가 제 와이프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체면을 살려주지 못할 망정 깎아내리진 말아야죠. 저는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가는 집안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그만하시라고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입장도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아주버님이 이런 집구석엔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다며 형님을 데리고 시댁을 나가셨고, 그때 기분 탓인지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와 제 남편을 무섭게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을 나가자 시어머님은 못 볼 걸 보였다며 연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괜찮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형님 말대로 이대로 결혼을 하면 그때는 정말 저런 형님을 계속 봐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경솔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저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해를 넘기지 않고 제가 시집을 오길 원하셨고, 남편도 올해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원래 여자들이 결혼을 앞두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게다가 이런 꼴을 다 봤으니 생각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저의 그런 태도가 남편을 불안하게 한 모양이었는지 남편은 결혼만 해주면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겠다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더군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시부모님도 아닌 제 3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이미 4년의 연애로 이 남자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제야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서지간 사이가 좋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결혼 후에도 형님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결혼을 진행했어요. 제 마음이 확고해지니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저와 잘 지내고 싶으시다며 자주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길 원하셨는데, 그러던 중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쁜 날이었지만 주말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갔죠.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주방에서 앞치마를 입은 형님이 빠른 걸음으로 저한테 다가와 다짜고짜 앞치마를 건네며 할 일이 많으니 지금 당장 주방으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예, 둘째는 아직 손님이야. 무슨 식도 안 올렸는데 너는 뭐가 급하다고 벌써 얘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니? 내가 오늘은 알아서 한다고 너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는데도 굳이 네가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럴 속셈이었어. 어머니,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막상 시집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 저는 어쩌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살림 수준만 확인할 거예요. 저기, 이제 결혼할 거니까 동서라고 부를게요. 동서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요? 아, 글쎄요. 그냥 간단한 건 할 수 있는데. 이봐. 간단한 거?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요? 나는 결혼 전에 요리학원까지 다녔어요. 옛말에 신부 수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줄 알아요? 얘가 정말 왜 이래? 누가 너더러 시집 오기 전에 그러라고 하든? 왜? 아직 식도 안 올린 사람한테 부담을 왜 줘? 어머니야말로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동서한테 왜 그렇게 쩔쩔매요?
저 시집 올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엄연한 차별이에요. 차별? 나 참 기가 막혀서. 너는 어째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 제가 뭘요? 제 눈에는 어머님이야말로 점점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뭐야? 저기, 오늘은 저도 형님이랑 같이 주방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시집 오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형님, 부족하겠지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최대한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눈치껏 나서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게 퍽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한 얼굴을 했고 주방에 들어와 형님이 시키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나 굳은 일들도 불만 없이 했더니 그날은 형님의 입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어쨌든 식사까지 큰 소리 없이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했고 시부모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지셨고요. 결국 그날 저는 설거지까지 저 혼자 도맡아서 끝내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일을 시켜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시댁에 오면 이렇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 산 넘어 산이라고 저의 희생으로 하나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내밀었죠. 그건 제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의 일이었어요. 보통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잘 다녀왔다고 양가에 인사를 가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름 신경 써서 형님 선물도 골라서 드렸는데 형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뜯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밀린 시댁 집안일을 시키시려 했어요. 동서, 이젠 정식으로 우리 식구 다 됐으니까 말 놓을게. 오늘은 날이 좋아서 장롱에 있는 이불들 전부 꺼내서 빨 거야. 그래야 겨울 됐을 때 눅눅하지 않고 덮을 수 있거든. 얼른 대충 옷 갈아입고 욕실로 와. 이불은 밟아서 빨아야 때가 잘 빠져. 형수, 이제 막 도착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이불 빨래를 시킨다고요? 엄마! 그래, 알았어. 그네, 너 왜 그러니? 내가 언제 너더러 우리 집 이불 빨래 하라고 했어? 그냥 오늘 다 모여서 식사나 하자고 불렀더니 너 왜 그래? 어머니야말로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원래 저는 어머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혼자 다 했어요. 온 김에 할 일 하겠다는데 어머니야말로 이상하시네요. 그리고 동서까지 생긴 마당에 저도 이제 혼자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한 건데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를 치세요? 형수, 그걸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봐, 내가 이래서 형수 선물을 살 필요 없다고 했지? 선물에는 관심도 없는데. 형수,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형수랑 잘 지내보겠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선물 하나도 면세점 다 돌아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형수는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온 사람한테 또 일을 시키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자기야,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시키는 일 말고는 하지 마. 어머, 도련님이야말로 여자들 일에서 빠지세요. 보면 도련님도 참 웃겨. 그동안 저 혼자 온갖 잡일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일 시키니까 그 꼴은 못 보겠나 보죠? 그네, 너 조용히 하네. 전에도 그렇고 왜 네가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너 설마 내가 호영이한테 신혼집으로 잠실에 있는 아파트 줘서 그러냐? 아, 그거였어요. 형님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시아버님께 30평대 아파트를 받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그게 형님네와는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나 봐요. 아버님,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나 그이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이도 아버님 공장에서 축어라 일하고 저도 걸핏하면 시댁에 와서 온갖 굳은 일 다 했는데 어쩌면 저희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도련님한테 덜컥 주냐고요. 당연히 서운하죠. 너네도 결혼할 때 받았잖아. 똑같이 주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아니, 저희가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그 잠실 아파트는 신축이고요. 그럼 당연히 그 아파트는 저희 주시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도련님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 아파트 저희 건 줄 알았어요. 그 아파트는 애당초 호응이 결혼할 때 주려고 사놓은 거다. 그리고 너희 준 아파트도 그때 당시는 제일 좋은 신축이었어. 내가 말했지 않니? 처음 시작은 도와주지만 앞으로는 니네 몫이라고. 집을 넓혀가든 까먹어서 집을 좁혀가든 니네 할 탓이라고 했냐 안 했냐? 몰라요.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돼요. 차별이라고요. 손윗사람인 저희가 더 후진 곳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후져? 에휴,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그러게, 니들은 여태 뭐 하느라? 남들 재산 불려나갈 때 그 모양으로 있었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뭘 얼마나 썼길래 그 아파트에 근저당이 줄줄이 붙어있냐 말이야. 그래서 니들 그거 팔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호시탐탐 돈 받아가려고 여기에 드나드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누가 들으면 헛짓거리 하다가 그렇게 된 줄 알겠네. 그리고 엄마 아빠 재산 당연히 장남인 내 지분이 더 많은데 아무리 소유권이 지금 엄마 아빠 앞이라고 해도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호영이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왜 내가 죽기도 전에 내가 내 재산의 지분을 따져? 그리고 네가 지은 빚을 헛짓거리 맞지? 그놈의 욕심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 땡겨 부동산에 투기한 게 누구야? 그러다 사기나 당하고 금리 높아져 상환도 못하고 그래서 그 모양이 된 거잖아. 너 솔직히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혈안되어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럼 이렇게 하면 더더욱 안 되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알아서 끝까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네가 이러는데 너한테 뭘 물려주고 싶겠어? 아빠가 물려주지 않으셔도 제가 장남이라 다 저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회사도 제가 부사장인데 아버지 다음은 저죠. 그런데 이 사람 말대로 왜 우리가 호영이네보다 후진대 살아야 해요? 호영이는 다시 작은 데 하나 사서 주시고 그 잠실 아파트 저희 주세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빚쟁이가 노리고 있어서 건질 것도 없다고요. 뭐야? 형,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못 줘. 이미 신혼살림 다 들어갔고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형이 뭘 어쩔 건데. 나는 형처럼 부모님 재산에 욕심 없지만 형이랑 형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도련님, 지금 그게 형한테 할 소리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어쩔 건데요. 지금 협박하세요? 형수, 이건 이 집 아들끼리 일이니까 빠지세요. 아까 저한테 빠지라면서요. 어머, 기가 막혀. 아파트 봤더니 사람이 변했네. 동서, 이제 알았지? 내가 왜 동서를 싫어하는지.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제 눈에 비친 시댁 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막장 가족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시댁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돈 때문에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게다가 남편은 형이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을 거기 때문에 딱히 욕심도 없다고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남편이 자신들의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까지 싸잡아 경계하더라고요. 아, 내 팔자야. 너희들 조용히 안 해? 새 식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 재산 노리고 불화조성하는 자식은 첫째든 둘째든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동안 누구 덕에 편하게 지내셨는데? 이 사람이 집안일 다 하고 나도 회사에서 일 다 해서 그 재산들이 있는 거야. 막말로 호영이 제가 뭘 했는데. 여보, 됐어. 우리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 우리가 없어 봐야 우리 아쉬운 줄 아시지? 저랑 이 오늘부로 영 끊을게요. 그깟 재산 더러워서 안 받아요. 그렇게 예뻐하는 막내 아들이랑 새 며느리 데리고 잘 사세요. 장래도 둘째 한 채 지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자기 화났다는 걸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현관문을 발로 세차게 열었어요. 그리고 닫는 것도 어찌나 있는 힘껏 힘을 썼는지 집안 전체가 흔들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어둡다 못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갓 시집 온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뒤 시어머님의 우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새어나왔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일어난 파국에 저는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님을 달랬고 저는 어색하게 시아버님과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원래 첫째 내외가 욕심이 좀 많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누굴 탓하겠니? 부모인 내 탓이지. 결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오늘은 이만 가서 쉬어라. 너도 많이 피곤하잖아. 내일 친정 가서 인사드린다며?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저도 이제 한 식구인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지금은 흥분해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아마 금방 죄송하다고 할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어떻게 된 게 이제 막 시집 온 네가 제일 어른 같구나.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신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진정시키고 나온 남편은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어나자고 했는데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오늘은 남편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뒤 신혼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친정에 인사를 다녀왔는데 뜻밖의 형님이 저희 신혼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남편 눈치를 살피더니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근처 카페에 가자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갈 필요 없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형님과 한 번쯤은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금방 오겠다고 하고 형님과 근처 동네 카페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자 형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동서는 내가 돈 욕심에 예의 없는 막대 먹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근데 나는 동서가 이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결혼하고 7년 넘게 시댁에 온갖 굳은 일 다 해온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이미 다 알 정도라니까. 나 같은 효부가 어딨냐고.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데. 근데 도련님이 동서랑 결혼하면서 다 엉망진창이 됐어. 도련님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설마 동서도 도련님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 동서 사는 아파트를 홀랑 받았다는 건 그동안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형님, 저는 그게 왜 형님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리는 건 기본 아닌가요? 형님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신 거예요? 막말로 형님네도 아파트 받으셨잖아요. 시부모님이 똑같이 해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야? 동서 말대로라면 금액대도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 그 아파트 들어갈 때 4억이었어. 그런데 동서네 아파트는 9억이잖아. 벌써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부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뭐든 보람이 있어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동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참 가식적이네. 그거야 시세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그때 당시 4억도 큰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가식적이에요? 형님이 이기적인 거지. 뭐야?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네. 지금도 이렇게 차별하는데 나중은 어떨 것 같아? 나는 그래. 그동안 부려먹은 우리를 제치고 동서란 도련님이 더 많은 재산을 갖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왜 이 집구석에 시집을 왔는데 시댁 재산 그거 딱 하나 봤거든. 근데 지금 그걸 굴러온 돌인 동서 때문에 다 뺏기게 생겼잖아. 그래서 동서가 처음 인사 왔을 때 결혼 반대한 거라고. 형님,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동서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억울하지 않겠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나 말고 동서가 있으니까 아쉬울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봐봐. 그 양반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병원 예약도 그렇고 집안 대소사 일 처리도
나 없으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동서가 나 대신 그것들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안 실세는 나야. 그래서 부탁 겸 건고금 하는데 앞으로 시부모님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상 뭐 준다고 해도 받지 마. 받아도 그동안 고생한 사람이 받아야지. 동서, 나랑 잘 지내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도련님이 재산 욕심을 내면 그것 좀 말리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파트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버님이랑 형님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형제들 똑같이 해주는 거라고 하도 그러셔서 그럼 이번 한 번만 받는다고 해서 받은 건데 형님은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저희는 형님네처럼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같은 거 없으니까 제발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일은 그만해주세요. 형님도 제 말 뜻 이해하셨죠? 순둥인 줄 알았더니 동서 보기보다 당돌하구나. 뭐 어쨌든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랑 도련님은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 말 꼭 지켜야 해. 그럼 나도 더 이상 집안 시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게. 우리 어쩌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 볼게. 동서가 현명한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파트 하나는 건졌잖아. 그럼 나 갈게. 형님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듯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깟 재산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제 눈에는 형님이 한심스럽게 보였죠. 저와 남편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현재의 생활에 만족했고 무엇보다도 버는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자라는 가치관이 맞았기에 결혼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럼 형님과 아주버님도 그런 가치관이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형님과 아주버님이 싫었어요. 이제는 저야말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똑같이 맹목적으로 싫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형님과 아주버님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더더욱 시부모님은 지난번 일로 형님 내외를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리려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한 번은 자기 힘으로 어려웠는지 저를 끌어들이기도 했는데 저는 깔끔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죠. 대신 저와 남편은 밖에서 시부모님을 따로 만나 외식도 함께하고 여행도 다니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 피할 수 없는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죠. 저한테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형님과 하루 종일 마주해야 하는 날이라 며칠 전부터 싫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이번 명절에 너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친정에 다녀와라. 막말로 우리가 무슨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 아니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친정은 아니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제가 그럴 수는 없죠. 아니야, 네 아버지랑 가까운데 여행이나 다녀오려고. 여행이요? 여태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형님이 가자고 사람을 몇 날 며칠을 졸라서. 아, 형님이요? 근데 참 별일이네요, 명절인데. 그러게 말이다. 뭐 어쨌든 숙소도 이미 구했다고 하고 지들도 우리가 곁을 안 주니까 애가 타는 게지. 우리가 욕심 많은 계속을 모르겠니? 지가 어떻게 연을 끊겠어. 우리가 돈줄인데. 그래도 어쩌니 자식인걸.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아버지랑 단단히 일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너도 편할 거잖아. 그래도 안 불편하시겠어요? 여행이면 며칠 밤은 같이 계셔야 하잖아요. 불편하지. 그래도 이번 한 번으로 평생이 편할 거면 해야지 어떡해. 겸사겸사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딸 시집 보내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 사돈께서 마음이 허전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효도하고 와.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여행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랑도 시간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 시어머님은 말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목소리는 나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계속 삐뚤어지는 첫째 아들 내외를 걱정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덕분에 친정에서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폭풍정야와 같은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시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양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예요. 호영아, 일을 어쩌면 좋으냐? 산에서 엄마랑 아빠가 사라지셨다. 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아이씨, 그게 다라고. 같이 등산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셔. 신고해서 내내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조난을 당한 건지 못 찾고 있어. 야, 어떡하냐? 남편은 아주버님의 전화에 꼭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조난을 당했다는 산을 찾았는데요. 저희 부부가 도착하니 이미 수색과 구조를 위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 눈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제가 사들인 시어머님 신발 한 짝을 품에 안고 오열을 하고 있는 아주버님과 그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형님이 보였는데요. 남편은 아주버님을 흔들며 자세한 얘기를 해보라며 다그쳤지만 아주버님은 정신이 나가서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고 난감한 얼굴의 형님은 파르르 떨리는 입으로 여행 온 직후부터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해주더군요. 동서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번 명절에 우리가 시부모님 기분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거든. 우리도 솔직히 잘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부터 연신 비위 맞춰드리고 드시고 싶은 것들 먹으면서 최대한 시부모님이 원하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등산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동서도 알지? 아버님이 걷는 게 조금 불편하신 거.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는 앞장서서 올라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해서 내려가 봤더니 다 내려왔는데도 안 계신 거야.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조난 신고를 했는데 글쎄 이 신발이 산 절벽 아래 있는 거야. 거기 산짐승도 다니는 곳이라고 하던데 어쩌면 좋아 동서? 아니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그런 사고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목격자가 있겠죠. 재수씨,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이렇게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사라질 수 있냐고요. 호영아, 우리 이제 어떡하냐? 아주버님은 모든 것이 자기 탓 같다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또 우셨어요. 아주버님이 하도 우시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할 수도 없이 형님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세한 사고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저와 남편은 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시부모님의 소식을 애가 타도록 기다렸는데요. 산은 밤이 금방 찾아오고 기온도 차도 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 마음을 졸여야만 했어요. 당연히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게 굵은 장대비가 내렸고 결국 수색이 어렵다며 구조대원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렇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빠졌죠. 남편은 모든 것이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이라며 분노했고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며 또 우셨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사이라며 나중엔 내리는 비를 맞으며 큰 소리로 어머님 아버님을 외치더군요. 경찰은 결국 수개월 실종된 저희 시부모님을 찾다가 정황상 생존했을 확률이 없다며 저희 시부모님을 실족자로 사건을 처리했고 심신이 지친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와 남편은 반대했죠.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치른다는 건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가 바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저희도 결국 시부모님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가셨던 산을 찾았고 힘들지만 시부모님을 마음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큰 슬픔 속에서 시부모님의 공동 장례식은 시신도 없는 장례가 그런지 조문객들도 모두 비통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저희 부부나 형님 내외도 그저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고 심신이 지친 가운데 시댁으로 가서 저는 시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피곤하셨는지 잠에 빠지셨는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저를 발로 툭툭 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동서,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는지 배가 좀 많이 고프네. 가서 밥 좀 해. 네? 지금 저더러 밥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여기 오면 무조건 밥은 동서가 하는 거야. 아니다. 여기 집안일 전부 동서가 해.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거든. 아버님 회사도 우리 그이가 물려받을 거야. 동서는 그때 나한테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 설마 마음 바뀐 거 아니지? 저 그깟 돈 필요 없는데요. 제가 왜 여기 집안일을 다 해야 하죠? 형님 말대로면 여기서 살 사람은 이제 형님인데 형님이 하셔야죠. 어머, 얘 웃기네. 사태 파악이 아직 덜 된 거야? 넌 이제 끈 떨어진 년이야.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으면 앞으로 내 말에 충성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왜 그동안 시키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했는 줄 알아? 지금 같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잠실 아파트 내놓고 영 끊고 살든가. 또 저희 아파트 얘기예요? 그럼 그 아파트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몫의 돈에서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동서는 그 아파트 안 뺏기고 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동서는 이제 내 하인이나 다름없어. 하인이요? 형님, 미치셨어요? 지금 누구한테 그딴 막말을 하세요? 형님이 시부모님 재산 다 챙겼다고 무슨 제 주인이라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저한테 지금 발길질 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장 나가서 밥이나 하라고. 형님은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까지 지으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 바람에 남편과 아주버님은 잠에서 깼고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저희를 쳐다봤는데요. 곧이어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금 있었던 황당한 일을 모두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화가 났죠. 형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이 사람을 하대하죠? 야, 그럼 내 와이프가 네 와이프를 존대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 집 사람이 재수씨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하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재수씨, 고작 이런 일로 왜 집안을 시끄럽게 해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죠. 싫어요. 지금 보니까 두 분 정말 이상하시네요. 마치 꼭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랬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다른 얼굴을 하세요? 뭐예요?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그딴 모함을 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는 형수가 해야지. 왜 사람을 발로 쳐? 재산 좀 가졌다고 이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싫으면 나가든가. 난 너 같은 동생 평생 안 봐도 상관없어. 여보가 그러면 안 되지. 도련님네 아파트도 있는데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지. 그러네. 너 아파트 내놓고 가. 형,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아빠가 놔준 거야. 형이 무슨 권리로 내 아파트를 뺏어? 집안 분위기는 그렇게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오늘 막 시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온 자식들이었는데 그렇게 시부모님 집에서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으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말리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을 말리지도 않았고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는데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형님은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짜증난다는 듯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형님이 마치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폰 속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도 화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요. 인터폰 화면에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떨리는 손으로 문 열린 버튼을 눌렀고 보고도 믿기지 않을 두 분을 제 눈으로 보게 되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네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고 눈을 시퍼렇게 뜨신 시부모님은 형님과 아주버님을 노려보셨는데 곧이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 아주버님과 형님을 체포하더군요. 최호철 씨와 이옥주 씨를 체포합니다. 사람 시켜서 일부러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왜요? 억울해요. 억울해? 내가 다 봤다. 네가 사람 불러서 시킨 거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내가 니들 먼저 가라고 한 거다. 니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지? 이미 니들이 시킨 사람한테 자백도 받았고 니들이 우리 찾는다고 쇼할 때 나도 니들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지 다 확인했다.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그간 우리 시신 못 찾아서 얼마나 불안했니? 그래서 장례도 서둘러 치렀냐? 우리 재산들 다 니네 앞으로 해놓고 그거 받아 챙기려고? 어머니,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긴 이미 니 시아버지가 변호사 통해서 확인 다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저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도련님한테 재산 다 뺏긴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전부 자기가 하자고 한 거잖아. 왜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워?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호로 자식이라도 내 부모인데 내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겠어? 이거 다 이 사람 생각이야.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돈으로 시킨 거라고 믿어줘요. 자, 두 분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시죠. 거기 가면 확인하고 하지 않아도 교사받은 용의자가 있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들 본인 앞으로 돌려놓은 증거들도 있어요. 형사님,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그래도 그동안 잘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장남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제발. 됐어. 나는 오늘부터 너 같은 아들이랑 며느리는 없다. 돈에 미친 괴물들. 괴물들은 괴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시부모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아주버님 내외를 쏘아보셨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연행해 나가자 그제야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으셨는데요. 저는 재빨리 물잔을 따라 시부모님께 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니? 지금도 가슴이 뛴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럼 산에서 떨어지신 건 아닌 거죠? 근데 엄마 신발은 왜 거기 있어? 네 형이랑 형수 속여야 하잖아. 산에 올랐을 때부터 이상하게 뒤에 사람이 따라붙은 기분이었어. 그래도 설마 했지. 에휴, 이게 무슨 꼴이니 정말. 이게 다 내 업보지. 자식을 저렇게 키웠으니 다 늙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시아버님은 꽤나 큰 충격을 받으신 건지 그날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셨어요. 당연히 하시던 일에도 지장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아버님의 회사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라 힘에 부친 지 저한테도 함께 하자고 했는데요. 저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지만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배운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직원들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형님과 아주버님은 죄질이 나쁘다 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아니,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두 분이 사이좋게 무기징역을 살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아직까지 형님 내외는 수감 중이시지만 실형을 다 살면 석방이 되겠죠. 아마 그때가 되면 저희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와 남편은 그런 날이 와도 시부모님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심했던 시부모님은 정신치료까지 받으면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산에는 못 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이 출소해서 다시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300평대 저택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집을 옮겨드렸고 저희도 잠실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형님과 아주버님이 출소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부모님 집은 시부모님이 원하셔서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경비시설도 탄탄하게 갖춰 시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의 언제든지 형님 내외가 찾아와도 기꺼이 맞설 각오가 되어 있는데요. 형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제가 다 뺏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얼마든지 최악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때는 또다시 법의 심판으로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심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감옥에서 자신이 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람의 본성이란 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욕심이 자신들을 끝내 집어삼킨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받게 된 재산들에 큰 미련은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진 게 많을수록 이렇게 피곤한데 그들은 왜 그렇게 못 가져서 안달이었을까요? 저는 제 아이가 그런 큰아빠와 큰엄마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래요. 그래서 공부보다도 선한 마음을 갖도록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 꼭 착하고 현명한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저희 딸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좋은 곳에 욕심내며 하루하루 행복하고 발전하는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